예,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계획론 10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토지 면적의 수요 추정에 대해서 좀 용도적 지역별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 이용의 입지 배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토지 이용의 입지 배분은 토지 이용 계획 수립 과정 중에 네 번째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의 기본 방향을 갖다 이제 설정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입지 계획의 단계이고, 세 번째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살펴봤던 수요 예측 단계이죠. 그러니까 시설 및 규모 계획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입지 배분 또는 입지 배분 계획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집행 계획 및 실행이니까 우리가 이 중에 그 세 번째 수요 예측 그리고 네 번째 입지 배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요 예측에 대해서 시설 및 규모 계획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번 시간에 이제 입지 배분 또는 입지 배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PDF 파일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3쪽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의 입지 배분은 이제 토지이용 계획 수립의 이제 네 번째 단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토지이용의 입지 배분이라고 하는 것도 네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입지 배분의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발 가능지, 불능지, 유보지, 그리고 용도별 입지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도시 공간 구조를 갖다 구축을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연결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토지용의 입지 배분을 입지 배분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입지 배분 계획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입지 배분의 기본 방향은 여러 가지 토지용의 연계 그리고 상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를 조절하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이제 입지 배분의 방향과 수단이 효율적이 되도록 그러니까 효율적인 입지 배분 방향과 수단 등을 제시하는 것이 입지 배분의 기본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지 배분 방향은 주로 이제 사업의 목적, 첫 번째 단계에서 설정을 하죠. 그런 사업의 목적과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수립할 때 첫 번째 단계, 그게 이제 기본 방향 설정인데 거기서 사업의 목적, 현황 그리고 과제에 따라 이제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입지 배분의 수단은 좀 구체적인 거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데요. 압축 도시, 컴팩트 시티, 건강한 걷는 도시, 워커블 헬스 시티, 유비쿼터스 지능 기반 도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보다 구체적이고 물리적으로 제시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입지 배분의 기본 방향은 도시 개발의 어떤 비전과 목표 그리고 대상지 현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요.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 그리고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개발 가능지, 불능지, 유보지, 그리고 용도별 입지 후보지를 갖다 선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개발 가능지와 불능지, 유보지를 갖다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능지, 개발 가능지, 불능지, 유보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은 시설이 배치될 장소 그리고 시설 배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유보하면 좋을 만한 그런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개발 가능지는 도시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공 시설 환경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배치할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황 분석이라든지 특히 이제 자연환경 및 지역의 토지 이용, 교통 현황 등 이런 환경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개발 가능지를 추출해야 됩니다. 근데 개발 가능지에는 나대지 상태의 개발 가능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공급될 수 있는 재개발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 상태의 그 개발 가능지는 경사라든지 표고, 식생, 토질, 수계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시설물을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토지를 이제 개발 가능지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재개발지 같으면 이제 토지의 효율성, 뭐 시설 및 지역의 노후도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개발 가능지로 이제 지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개발 가능지 먼저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 개발 가능지 제외한 지역 가운데 산, 강, 하천, 위험적 이런 그 개발 불능지도 이제 살펴봐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농지라든지 자연 상태가 좋은 공원 지역 뭐 이런 개발 유보지를 또 선별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개발 가능지, 불능지, 유보지를 갖다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선별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개발 가능지 중에 용도별로 입지 후보지를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거용 또는 상업용, 공업용, 녹지 이런 것들에 적합한 용도별 후보지를 갖다 이제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 불능지, 유보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좀 남겨둬야 될, 보존해야 될 그런 그 토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불능지 그리고 유보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업 및 녹지 체계의 어떤 핵심 요소로 두고 그래서 녹지 네트워크의 근간을 이루게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녹지가 어떤 망처럼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녹지 체계는 이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의 어떤 쾌적성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공업지역 같으면 이제 환경오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환경오염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등 다른 용도지역과 좀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공업의 특성에 따라 입지 후보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의 외곽 또는 고속도로에 접근하기 편한 그런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배분할 때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평탄한 지역, 그리고 지가가 낮고 충분한 토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공업지역의 후보지로 선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공업지역 같으면 용수, 그러니까 공업 용수가 되겠죠. 그리고 전력 등의 공급이 원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업지역은 가능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과 상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근데 요즘에 많이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과 같은 도시형 공업지는 좀 도시 내부에 뭐 입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과 좀 상충이 이루어져도 그러니까 인접해 있어도 뭐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업지역하고 다르게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의 후보지는 좀 자연환경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녹지지역, 그리고 공업지역하고 달리 공간 구조나 연결 체계를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상업지역을 보면은 상업지역은 도시의 어떤 기하학적인 중심, 또는 교통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지역에 입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도심에는 중심 상업 지역을, 그리고 구도심에는 뭐 일반 상업 지역을, 그리고 주거지 인근에는 근린 상업 지역을, 그리고 이제 도시의 어떤 주요 간선 시설,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든지 이제 뭐 철도라든지 이런 그 주요 간선 시설에 인접해서는 이제 유통 상업 지역을 갖다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중심 상업 지역, 일반 상업 지역, 근린 상업 지역, 유통 상업 지역은 이제 용도 지역 중에 상업 지역의 어떤 분류 있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업 지역은 좀 그래도 대중교통 체계와 도시 간선 시설 이런 것들에 인접해가지고 배치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상업적에서는 유통이 중심이 될 테니까요. 유통이 중심이 될 테니까 이런 대중교통 체계 그리고 도시 간선 시설과 인접해가지고 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주거지역은 좀 안전하고 평탄한 지역에 위치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오염이 적고 오픈 스페이스와 접근이 용이한 좀 쾌적한 지역.
그리고 상업 및 공업 지역 등 일자리 접근이 좀 편한 양호한 지역, 그리고 도시 기반 시설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 등이 후보지가 되면, 주거 지역의 후보지가 되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신개발 또는 재개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 또는 신개발 지역이 적절한지 이것도 이제 좀 정책적으로 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재개발 지역 같으면 지가가 높죠. 그리고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추진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신개발 지역은 좀 다르죠. 그래서 개발이 좀 용이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기반 시설을 새로 공급을 해야 될 테고요. 그다음에 신개발을 하게 되면 기성 주거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주거지가 좀 공동화된다든지 낙후된다든지 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 뭐 신개발 지역을 어떻게 배치를 할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토지 이용의 입지 배분에 있어서 세 번째 단계가, 첫 번째 단계는 입지 배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발 가능지, 불능지, 유보지, 그리고 용도별 입지 후보지를 선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도시 공간 구조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 구조 구축하는 것도 이제 뭐 한 네 가지 좀 중요한 좀 요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도시의 가로망 체계를 구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도심, 부도심, 생활권 등의 공간 체계를 구상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 블록이라든지 택지, 필지를 어떻게 분할하는지 계획을 써봐야 되고, 네 번째, 입체적 밀도, 입체적 밀도 배치.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게 뭐 단층도 있긴 하겠지만은 막 고층도 있고 초고층도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밀도를 어떻게 배치할까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랜드마크나 특화 계획 뭐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가로망 체계 구상인데요. 가로망 체계 구상은 도시의 어떤 발전축, 그리고 교통 및 보행축, 공원 녹지축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 외부에서 이 대상 지역으로 연계되는 뭐 간선 교통축이라든지, 그 도시가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발전을 할까, 발전을 시킬까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공간의 흐름을 구상하는 것이 이제 가로망체계 구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가로망이니까 이제 도로, 그리고 뭐 보도, 뭐 이런 것들의 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도로라든지 하는 이런 가로망을 통해 가지고 뭐 도시가 발전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교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공원이나 녹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니까 가로망 체계 구상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로망 체계 구상할 때 그 가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지의 형태나 크기에 따라서 뭐 선형, 그리고 격자형, 환상형 이렇게 이제 좀 다양하게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시스템은 그냥 선형이니까 뭐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격자 시스템은 격자 아시죠? 그래서 철망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샵처럼 샵 기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 이제 격자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환상형 같으면은 부산은 뭐 바다도 있고 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수도권 같으면 이제 환상형 시스템으로 가로망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외곽의 어떤 순환 고속도로라든지 하는 것들 있죠. 그다음에 서울의 수도권의 지하철 노선 보시면 이제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갖다 이렇게 삥 한 바퀴 도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노선은 그냥 물론 뭐 일직선은 아니지만 직선의 형태로 해가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형태인데, 2호선은 그냥 뺑뺑 돌거든요. 계속 돌면서 이제 그 역들을 갖다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환상형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로막 체계를 구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체계를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 체계 구상은 도심 그리고 부도심, 생활권 뭐 이런 도시의 공간적인 위계, 성격을 규명해가지고 어디다 도심을 두고 어디다 부도심을 두고 그다음에 생활권역은 어떻게 둘까? 그리고 뭐 도심의 숫자, 뭐 부도심의 숫자, 뭐 생활권역의 숫자, 개수, 그리고 이제 영향권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결정하는 것이 공간체계 구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공간체계 구상할 때는 이제 일단은 도심 또는 중심지의 성격과 위치를 좀 계획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심지는 간선교통축과 대중교통의 결절지에 입지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지에는 뭐 상업, 업무, 문화 등 도시의 중추 기능이 입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간선교통 축은 뭐 주로 이제 도로가 될 텐데 도로 이제 간선도로가 될 테고요. 또는 이제 철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선교통축과 대중교통의 결절지라고 하는데 결절지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나무를 보시면은 하나의 그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 나무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 곧장 서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가지가 이렇게 삐죽 나오지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데를 갖다가 결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가 있으면은 가지에서 또 줄기가 이렇게 빠져나오죠. 그러면 그 둘이 만나는 곳, 그런 곳을 갖다 이제 결절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선 간선교통축과 대중교통의 결절지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부산역 같은 뭐 그런 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산역 같으면은 그 철도역이 있고 그래서 철도와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이제 만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심 또는 중심지 뭐 입지를 어떻게 할까요? 입지 배분을 갖다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도심 또는 중심지는 도시의 규모 또는 도시의 역사에 따라 가지고 단핵 그러니까 도심이나 중심지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다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내지 세 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 도시 같으면은 일반적인 일반 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도심과 신도심 해가지고 이제 이도심 체계로 두 개의 도심 체계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도심이나 생활권에는 뭐 인구 및 주택 계획에 따라서 인구를 어떻게 배분할까? 그 다음에 또 대중의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 도시 기반 시설의 배치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간 체계 구상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가로망 체계, 공원 및 녹지 계획 등하고 연계해 가지고 블록, 택지, 필지를 갖다 이제 분할을 해야 되겠죠. 쪼개야 되겠죠. 그리고 입체적으로는 도시 공간의 어떤 밀도를 갖다 이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심이라든지 중심지 같으면은 밀도가 높겠죠. 고밀도의 어떤 건물을 갖다 배치한다든지, 고밀도의 어떤 저희 막 용도를 갖다가 배분한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심과 간선도로에 근접할수록 고밀도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그런 보전 지역에는 저밀도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특화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또는 이제 특화 계획인데요. 도시의 장소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마케팅 도구로다 이제 랜드마크를 포함해 가지고 특화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뭐 장소와의 관계를 갖다 의미합니다. sense of place라고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뭐 우리가 어떤 장소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것이 있죠. 그래서 뭐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서울의 인사동 같으면 이제 뭐 전통문화, 뭐 전주의 한옥마을든지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 같으면 이제 경관이 수려하지요. 뭐 이제 바다도 잘 보이고요. 뭐 요즘에 뭐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랜드마크를 포함한 특화 계획이 이제 도시에 필요하다라고 도시의 공간 구조 구축할 때, 입지 배분할 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화 계획은 어떤 뭐 하나의 건물 또는 하나의 조형물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뭐 특정한 지역 또는 특정한 거리 뭐 이런 것들 특화 공간으로 다 이제 구상을 하는 특화 계획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 공간 구조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연결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도심에는 뭘 배치하고 그다음에 부도심에는 뭘 배치하고 뭐 또는 도심은 어디다 두고 부도심은 어디다 두고 그러면 그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해야 될 테고요. 부도심과 또 생활권을 연결을 해야 될 테고 생활권과 뭐 주거지라든지 하는 것들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 체계에는 일단은 차도 그러니까 도로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노선도 필요할 테고요. 그다음에 보행로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도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의 기반시설의 동선 체계까지 연결체계가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도로 그리고 기반시설의 동선체계를 연결체계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공간구조 구축이 이제 이 앞단계였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형성된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연결체계를 통해 가지고 그런 공간들이 서로 융합하고 그다음에 또 체계화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도로는 이동의 편리성 그리고 이동 수단의 선택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수단의 선택권 요즘 보면은 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량과 함께 자전거와 보행 그리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면 이동수단의 선택권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안전하고 좀 쾌적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돼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가스, 통신 뭐 이런 기반시설은 당연히 건물에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하고 연결할 때 가능하면 좀 지하에서 접속하도록 하는 것이 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일체화되거나 또는 지중해 매설하도록 이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 체계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연결 체계는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의 경관축을 또 구성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과 함께 미적인 요소까지도 고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용의 입지 배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토지용의 입지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토지이용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번째 단계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세 번째 단계인 수요 예측, 그러니까 시설 및 규모 계획에 대해서 용도별로 면적 수요 추정하는 거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입지 배분인데 토지이용 계획 수립의 네 번째 과정이 입지 배분인데 이 입지 배분 계획에 대해서도 좀 이제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입지 배분의 기본 방향을 갖다가 설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발 가능지, 불능지, 유보지를 선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용도별로 입지 후보지를 갖다 선정을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도시 공간 구조를 구축하고 네 번째 마지막 단계에서는 연결 체계를 구축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는 그 토지 이용 계획을 갖다가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나갔고요. 다음 주차에는 11주차에는 이제 다음 기반시설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